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 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비극의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는 것으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치사의 비극을 초래한 두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 군인과 정치 검찰입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위주의 군사 독재 정부가 세워지고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의 광복이 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신군부가 들어섭니다. 이때 정치 군인의 표상은 전두환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가 무너지자 검찰이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에 정치 검찰이 등장합니다. 2012년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우병우는 정치 검찰을 상징합니다. 결국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맞게 됩니다. 이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정치 군인과 정치 검찰이 약 30년 주기로 교차하면서 해서는 안 될 정치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 시점에 마치 정치 군인의 망령이 정치 검찰로 되살아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의혹과 표적 수사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검찰 권한을 사유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잘 아시죠? 네,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정치사의 우리나라 대통령이고요. 예, 물론입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뭐 원류고 지금 보수의 원리라고 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업적은 뭐였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군정주의가 있었고 하나의 척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군인을 청산하고 군을 어떻게 했죠? 본연의 군으로 갖다 놓은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셨어요. 예. 저는 YS라고 하는 정신이 저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군인을 청산하고 군을 올바로 세웠듯이 국민의힘은 YS 정신을 개성을 이어받아서 정치 검찰을 청산하고 검찰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오늘날 국민의힘의 정당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관님이 취임할 때 청문회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의 이 시대의 역사적, 장관의 취임의 역사적 의미가 뭘까? 역사적 사명, 소명의식이 뭘까? 그런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잘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시죠? 예. 장관님은 저는 이 시점에 이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 이 문제를 정말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그 역사적 소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지금 2021년입니다. 예. 2019년, 2020년 상관에 걸친 이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전국 일선에 다녀보면서 조직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이참에 정말 다시 한번 복귀를 해서 검찰개혁에 제대로 된 어떤 취지를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면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제왕이 성립되기 위한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제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을 때가 필요 조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임기가 없을 때 제왕이라는 조건을 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권력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제왕적 조직은 있다. 그 제왕적 조직을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왕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의 행사에 제약이 없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부분이고요. 조직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임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검찰 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을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사유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오늘날 검찰 조직은 너무나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발 사주 의혹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액튼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절대 권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왜 국민들이 많은 검찰 개혁을 외칠까요?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수처의 설치, 또 검경 수사권의 조정, 또 조직문화의 일부 개선 등을 통해서 검찰권이 상당히 분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예. 자, 제가 PPT를 준비한 화면을 좀 볼까요? 지금 화면에 윤석열, 손준성, 정점식 의원, 또 김웅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검찰이죠.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검찰발 청부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 과거에요,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뭐였냐면, 검찰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는 뭐냐면 정치권의 종속 변수로서의 정치 검찰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스스로 검사들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체가 돼서 정치를 하고 공작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의혹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치 검찰은 객체였다면, 이번에 정치 검찰은 뭐냐면 스스로 정치를 해서 야당에게 고발장을 건네서 정치 개입을 하려고 하고 선거 공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정치 검찰과 지금 이 시점의 정치 검찰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규명해야 될 지점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정치 검찰이라는 개념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정치 검찰도 진화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요. 지금 정점식 의원이 당시에 총선 당시에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자문단장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21일에 저희가 자료를 했는데,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해서 김웅의원에게 전달했고, 이것을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 조상규 변호사가 접수를 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점식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당시 당무감사실장은 어떤 거였냐면 정점식 의원에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알고 계시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도상으로는 지금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2020년 4월 3일, 8일 이 고발장 접수 시점과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 접수는 4개월 된 이후에 고발장이 접수가 됩니다. 메커니즘이 작동했던 것이죠. 이 부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저는 이 수사에 또 관련된 부분, 조사에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야당의 법률지원단장이 검찰과 유착관계가 있었냐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규명돼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손준성 검사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는데, 앞서도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더군요. 수사정보정책관은 대검 차장을 보좌하지만 총장에게 직부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다. 그리고 윤석열 징계 결정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징계 사유로 적시된 재판부 동향 파악, 즉 판사 사찰 문건을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개인의 일탈 행위로 고발장을 접수해서 야당에게 던져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판사 사찰 문건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즉 손준성 검사가 정책관으로 있는 그 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인정이 됐고, 자료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키면은 손준성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을 드렸는데요. 그 시점과 이러한 오늘날의 고발 사주와 관련된 그 고발장의 작성 관여 여부 이런 등등의 유사성도 아주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조직은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에 끝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이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요. 보고했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이 검사의 조직 자체가 정치검찰로 비화됐는지 악화됐는지를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는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검찰의 정보 조직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 검찰의 조직, 정보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개혁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검찰권의 분권화와 함께 지금 대검이 꼭 이런 정보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방 검찰청 단위에 필요한 수사 정보는 수집이 가능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기화로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관실의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웅 의원 얘기를 좀 하겠어요. 전직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등장한 보도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김웅 의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들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텔레그램과 같은 디지털 정보들 또 공익 신고자의 여러 인터뷰들 등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한 정도의 현재까지 적어도 고발장이 만들어져서 정당에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의 의혹들은 상당 부분 규명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당시에 유법의 중대성, 탈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저는 인지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김웅 의원이 제보자 얘기입니다. 고발장을 꼭 대검에 접수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걸 보면 고발장의 배당 문제까지도 김웅 의원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손준성 검사와 일정하게 연결된 고리가 여기에서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 역시 규명돼야 될. 예. 하나 더 나아가서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PPT를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당시 윤석열 총장이 2019년 7월 25일부터 21년 3월 5일까지 재직을 했는데 여권을 상대로 한 야당발 소송이 빈번합니다. 보면 2019년 9월 10일 한국당 법무부 장관 강요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요. 2019년 8월 14일 직권남용 혐의를 대상으로 해서 조국 장관을 검찰 고발하고요. 또 2019년 8월 21일에 한국당이 조국 일가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한국당이 또 조국, 백원호, 송철호, 송병기 등 8월 14일 날 이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과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여기에 유착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이 사건의 맥락이 상당히 유사성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건 고발장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모두 전제 부분에 열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2019년 8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점까지, 그 지적까지 함께 검토를 해보면 글쎄요, 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도 규명돼야 될, 특히 조성은 씨의 말에 의하면 사찰이니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규명돼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9월을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취임 즈음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야당발 고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조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이 검찰 조직과 관련된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치 경찰제가 있듯이 자치 검찰제에 대한 개혁 방안도 한번 논의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분권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우리 과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됐기 때문에 검찰권의 분권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혹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또 개혁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87년과 2017년은) 세상이 바뀌는 개벽의 상징이었습니다. 1987년의 6월 항쟁 구호는 정치 군인 물러가라였고요. 2017년 촛불혁명 구호는 정치 검찰 물러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87년은 정치 군인, 2017년은 정치 검찰 물러가라였습니다. 전두환은 신군부의 수장이자 정치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정치 군인은 1987년의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명박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등장한 정치검찰은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고 2017년 촛불혁명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2021년 지금 청산될 줄 알았던 정치검찰이 귀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으로 이뤄냈던 청산에 대한 반동의 역사가 획책하고 있습니다. 검찰발, 청부고발 사주, 표죽사 등으로 마치 정치 군인의 망령이 검찰로 옮겨간 듯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화회를 척결하면서 군정을 종식시켰습니다. 그의 최대 업적이고 그의 정신입니다. 그는 현 국민의힘과 보수의 원리입니다. 그를 계승한다면 정치 검찰의 청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결자 해제의 정치 검찰 청산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